며느리 시어머니 동반 이혼 선언. 35년 굴레를 깬 고부연대. 당신의 무관심은 폭력입니다. 50년 순종의 가면을 벗은 황혼의 혁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가을, 그 풍성함 속에 숨겨진 쓴맛을 아는 이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시아버지라는 두 그늘 아래 35년을 쓰러져 가듯 살아온 며느리 김정숙 씨와 그 며느리의 고통을 자신의 인생 재현처럼 바라보며 평생을 순종이라는 가면으로 살아온 시어머니 이숙자 씨, 이 두 여인의 놀라운 반전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고부동반. 이혼이라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인데요.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룩진 상처와 연대라는 이름으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지금부터 가슴 뜨겁게 하는 해방과 자아 찾기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며시 들어오는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62세 정숙 씨의 집은 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기 중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은 시아버지의 오늘 아침 첫 기침 소리가 예고하는 불편한 하루의 시작과 남편이 신문 뒤에 숨은 채 내뿜는 무관심의 무게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이 집은 정숙 씨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하루하루 갉아먹는 굴레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에는 1990년대부터 쓰인 듯한 낡은 갈색 소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다. 집안 곳곳에는 35년의 세월 동안 정숙 씨의 손때가 묻어 있지만 누구도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않은 채 방치된 듯한 무심함이 가득하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시아버지가 드신 커피잔을 정리하는 손길이 익숙하게도 그리고 피로하게도 움직인다. 커피잔에 치우며 창 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잠시 망설임이 스치지만 곧 시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에 현실로 돌아온다.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35년째 같은 패턴. 토요일 아침에 공포. 82세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이게 무슨 커피야? 맛이 왜 이래? 물 타서 먹는 줄 알겠다. 며느리,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내가 이 집 안주인한테 이 정도 대접도 못 받아서야 되겠어. 도대체 요즘 주부들은 하는 일이 뭐냔 말이야. 남편은 식탁에 앉아 펼쳐든 신문 뒤에 숨어 있다. 아버지의 호통 소리에 살짝 움찔하지만 신문지 너머로 정숙을 흘기 쳐다본 뒤 다시 신문 뒤로 얼굴을 숙인다. 정숙 씨는 냉장고에서 커피포트를 꺼내 다시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35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영혼 없는 의식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 벽 같은 존재를요. 신문지 끝자락으로 보이는 남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지만 그가 그 손으로 아내를 향해 무언가를 해준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폭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언제부터 저와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두꺼운 벽을 쌓았을까? 우리가 사랑했던 때도 있었나? 30년 전 내가 갑상선 수술 후 일주일간 누워 있었을 때 나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는 대신 아픈 건 알겠는데 아버지 식사는 누가 챙기냐고 나를 다그쳤지. 그때부터였을까?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꺼져가기 시작한 것은 그는 평생 나에게서 도망쳤고 그 도피처는 항상 아버지의 권위 뒤였다. 남편의 무관심은 나를 향한 가장 잔인한 정신적 폭력이었다.
정숙의 갑상선 입원 병실은 삭막하고 병실에 들어온 남편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숙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본다. 여보, 나 조금만 더 누워있으면 안 될까? 너무 힘들어. 수술 부위가 많이 아파. 남편은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병실에 오래 머물기 싫다는 듯 문 쪽을 쳐다본다. 알아, 아픈 건 알겠는데 아버지가 불편하시대. 집이 엉망이라고. 나도 퇴근하고 힘들단 말이야. 당신이 좀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남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데 너무 유난 떨지 마. 그 남들은 다라는 말은 정숙 씨를 35년간 옥죄어 온 주문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고통은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 집의 가구 중 하나였죠. 말 안 하는, 가끔 고장 나는 가구.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며느리, 엄마, 아내라는 역할, 이름표만 달고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어도, 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단 한 번도 괜찮아?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에게 잘해라, 집안일을 잘해라는 지시만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불편함이 생길 때만 존재하는 그림자. 제가 이 집의 온도를 유지하는 보일러였지만 그 온기가 저에게는 한 조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정숙 씨의 모든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숙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는 며느리의 모습에 가슴을 쥐어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침묵의 굴레 속에서 두 여인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의 방은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많은 한숨이 서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50년 결혼 생활을 되짚어 봅니다. 시아버지의 첫 호통, 그때마다 참아냈던 자신의 눈물,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린 자신의 삶. 숙자 씨의 방벽에는 젊은 시절 그녀가 직접 썼던 수채화 도구들이 먼지 덮인 채 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희생했던 꿈의 유물이자 잃어버린 자아의 흔적이었습니다. 숙자는 낡은 앨범 속 젊은 자신을 보며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그때 저 색연필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맞섰더라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왜 나는 늘 착한 아내라는 굴레에 갇혀 나의 딸 같은 며느리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입을 다물었을까? 내가 용기 없었던 대가를 정숙이가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숙자 씨의 삶은 순종하는 아내, 헌신하는 어머니라는 사회적 역할에 완벽하게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지켜보는 지독한 회한이었습니다. 침묵은 대물림되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숙자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것은 정숙 씨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경조사를 챙기면서도 자신의 친정일에는 홀로 외로워야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친정 동생이 결혼식이야. 그래도 35년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호주 자격으로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동생이 서운해할 거야.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야 할 자리잖아.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그래프를 보며 아내의 말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대답한다. 글쎄, 아버지가 다음 주에 골프 약속을 잡아두셨어. 내가 운전을 해야 해. 내가 혼자 가는 게 어때?
거기 가면 술도 마시고 시끄러울 텐데 내가 거기 갈 필요 있나? 가족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일은 내가, 내 친정 일은 당신이 하는 게 이 집의 불문율이잖아. 정숙은 말을 삼키며 허리를 펴고 잠시 멈춰 선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 순간을 복도에서 목격한 숙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자신이 시댁 행사 때문에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가지 못했던 날의 기억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한마디는 내 친정은 내가 알아서 해라, 남편 일에 신경 써라 였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 성격이 저렇게 된 거다. 내가 평생을 참고 눈치 보고 입 다물고 살아서 아들 눈에 그게 당연한 가족의 모습으로 각인된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아내가 모든 걸 참는 것이 당연한 룰이 된 거야. 내 죄다. 정숙이에게까지 내 팔자를 그대로 물려준 죄. 나는 정숙이의 고통을 묵인한 공범자였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또다시 고함을 칠 때면 숙자 씨는 살며시 문을 열고 지켜보곤 했습니다. 정숙 씨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숙자 씨는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이 겹쳐져 가슴이 미안함과 연민으로 꿰맸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고통을 말로 나누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부가 아닌 같은 전선의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숙자 씨는 매일 밤 정숙 씨 방 앞에 작은 약봉지나 비타민을 몰래 놓아두는 것으로 그녀의 고통에 침묵 속에 응답을 보냈습니다. 두 여인의 연대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잔치 다음 날 정숙 씨는 새벽 일시까지 홀로 부엌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쌓인 접시 탑과 끈적한 음식물 냄새는 그녀의 35년 희생의 상징 같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반복되는 노동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새벽 1시 부엌. 정숙이 지친 기색으로 접시를 닦는다.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찻잔이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혀 쨍 소리를 내며 깨진다. 그 순간 그녀의 마지막 끈도 끊어진 듯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꽉 다문 채 몸을 떨며 울음을 참는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인가? 나는 정숙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의 하녀이고 그림자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채 이대로 늙어 죽는 건가? 그때 부엌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에 숙자 씨가 서 있었죠. 그녀의 눈에도 잠 못 이루는 고통과 함께 낯선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숙자 씨는 더 이상 침묵하는 목격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숙자는 조용히 다가와 찻잔 조각들을 치우는 정숙 씨 옆에 쪼그려 앉는다. 정숙아, 손 안 다쳤니? 깨진 건 찻잔만이 아니었을 텐데. 정숙은 깜짝 놀라 몸을 돌리며 얼굴에 묻은 눈물과 물기를 급히 닦는다. 어머님, 왜 일어나셨어요? 제가 깨웠나요? 죄송해요. 제가 소리를 내서, 아니, 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가 아니라 내 한숨 소리가 들려서 왔다. 그리고 내 한숨 소리도 너에게 들릴까봐.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정수가, 내가 평생 고생한 거 다 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내 인생을 그들에게 바치지 마. 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생 처음으로 내뱉는 말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하다. 나도 내 아버지랑.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이라는 단어는 공기 중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멍하니 넋을 잃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혁명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혼하자. 내 이혼은 내가 하고 내 이혼은 내가 할게. 내가 너한테 평생 죄인이었어. 이 집에서 내가 당한 모든 고통을 지켜보기만 했으니까 이제야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내 맘대로 여행을 가고 싶어. 너도 내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꽃을 키우면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이 전하는 따뜻함과 결의에 감정의 문이 열리며 펑펑 울기 시작한다. 슬픔보다 더 큰 해방감이 눈물이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책임을 묻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정숙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은 두 여인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수 같았다. 아니다. 너는 내 동지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내 진심이야. 내가 먼저 보여줄게. 나는 내가 나처럼 평생을 후회하며 늙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우리 같이 용기 내자. 딱 한 번만 이 굴레에서 벗어나자. 그 순간 35년 동안 쌓여왔던 두 여인의 눈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보다는 마침내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반 이혼 제안은 며느리에게 가장 강력한 구명줄이자 함께 던지는 일종의 도전장이었습니다. 고부에서 동지로의 놀라운 변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두 여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고부 동맹이라고 불렀죠. 이 전쟁은 아무도 모르게 가장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계태엽처럼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두 여인의 비밀스러운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숙자 씨방 안방문은 굳게 잠겨 있고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여인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정숙은 숙자 씨방에 몰래 들어와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내용을 숙자 씨에게 보여준다. 어머님,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봤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 특히 여성 가족 문제에 관심이 많은 신혜인 변호사가 계세요. 리뷰를 보니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 약자를 돕는 걸 좋아하신다네요. 심지어 이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성공 사례도 있대요.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 같아요. 그래, 조합법 같은 건 나는 하나도 모르니 내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 돈은 걱정 마. 내가 평생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 있어. 이 돈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모은 돈이다. 침대 및 서랍에서 낡고 묵직한 함을 꺼내며 함 속에는 꼬깃꼬깃한 돈뭉치와 금부치가 들어있다. 이게 다야 명절 때 받은 용돈, 시장에서 남긴 잔돈 다 모은 거야. 우리 둘 다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쓰자. 내 목 공평하게 나누자. 숙자 씨의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50년간의 삶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은 작지만 소중한 자유의 씨앗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비상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첫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장소는 집에서 먼 조용한 도시 외곽의 카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신혜인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끔 고개를 끄덕인다. 특히 숙자 씨가 정숙 씨의 고통을 증언할 때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두 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의 고부관계로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결심하셨네요. 어머님께서는 며느님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어주신 셈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닐 것입니다. 두 분의 인생을 찾기 위한 해방 소송이자 우리 사회의 많은 숙자 씨와 정숙 씨에게 용기를 주는 선언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50년 희생과 며느님의 35년 희생을 합산하여 가사 노동 기여도를 최대치로 인정받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승산은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확신 어린 말에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법적 지지까지 얻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그들은 장 보러 간다. 친정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압도하는 자유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쓴 35년치 가계부를 꺼내 남편과 시아버지의 무관심을 증명할 증거로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가계부는 단순한 지출 기록이 아니라 그녀의 35년 외로움과 노동의 일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폭풍을 일으킬 순간만 남았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던 어느 수요일 오후 등기우편 두 통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통 모두 수취인은 남편과 시아버지였고 발신인은 춘천지방법원이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춘천지방법원이라는 글자와 소장이라는 단어는 이 집의 평안함이 영원할 것 같았던 허상을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듯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지며 소리를 지른다.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인연이 숙자?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라고? 정신 나갔어. 늙어서 주책이야.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작정했어. 당장 이 소장 치워.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는 소장을 찢어버리려 든다. 남편은 자신의 봉투를 하얗게 질린 채로 바라본다. 손이 떨린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장의 원고 이름 김정숙을 확인한다. 아버지. 저도 저한테도 왔어요. 정숙 씨 이름으로 쌍둥이처럼 똑같은 소장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 내 아내도. 이게 대체 무슨 음모극이야. 둘이 짜고 친 거 아니냐? 감히 누가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려고 해. 내 아내에게 당장 전화해서 소송 취하하라고 해. 그때 방에서 나온 숙자 씨와 정숙 씨가 거실에 함께 섰습니다. 두 여인은 마치 오랜 준비를 마친 전사들처럼 굳건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소의 위축됨이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평정과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집안의 공기를 바꿀 만큼 강력했습니다. 당신은 35년 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 제가 외로울 때 제 편에 서서 한마디만 해줄 기회하지만 당신은 항상 아버지 뒤에 숨었고 저를 외면했어요. 당신의 무관심은 저에게 침묵의 폭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만입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기로 했어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겁니다. 숙자는 그동안의 모든 굴종을 걷어내고 침묵 대신 목소리를 높인다. 당신의 고함과 무시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의 삶을 청산하겠소.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나 이숙자로 살겠소. 이 집에서
당신에게서 해방되겠소.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의무와 고통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친다.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정숙 씨, 당신마저 어머니를 부추긴 거요? 어떻게 이런 패륜적인 일을. 당신들 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패륜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선언입니다. 당신은 35년간 당신의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짓밟았어요. 당신은 사랑 대신 책임을 강요했고 존중 대신 희생을 요구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 겁니다. 두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내와 어머니는 공기처럼 당연하고 영원히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존재였는데 그 공기가 자신들을 거부하는 폭풍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고부동반 이혼이라는 이 믿기지 않는 선언은 두 남자가 쌓아 올렸던 권위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첫 번째 강타였습니다. 이 사건은 평범한 한 가족의 균열을 넘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질서에 던지는 강력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된 그날 법원 복도는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자 씨와 정숙 씨는 서로에게 힘이 되듯 손을 잡고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법정 내부 숙자 씨와 정숙 씨는 나란히 앉아 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 신혜인은 단호하게 침착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숙자 씨는 50년, 원고 정숙 씨는 35년간 피고들과의 혼인 생활에서 심각한 정신적 학대와 무관심을 겪었습니다. 두 피고의 상호 보완적인 폭력, 즉 고함치는 폭력과 침묵하는 폭력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고통을 증언하는 전례 없는 여성 연대의 사례임을 주목해 주십시오. 원고 숙자 씨, 증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숙자가 증인대에 섰다. 평생 억눌려왔던 삶. 그녀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실을 말하려는 결의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원고님, 50년간 피고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을 말해 주십시오. 특히 정신적 폭력에 대해 상세히 증언해 주십시오. 그는 평생 저에게 바보, 쓸모없는 여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라는 모욕적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정숙이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아팠을 때 내가 아프면 누가 이 집안을 돌보냐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을 때 저는 제가 소모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반박한다. 재판장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주장이며 5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 피고는 가족 부양에 충실했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년의 부부가 겪는 흔한 갈등일 뿐입니다. 가정 불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원고님, 피고인 시아버지의 폭언과 무관심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폭력의 대물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무시하는 것을 보며 아들은 아내를 무시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평생 침묵했기에 아들 역시 아내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침묵으로 저지른 죄를 이제라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원고 정숙 씨, 증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숙은 증인대에 서며 남편이 있는 쪽을 힐끔 보다가 고개를 확 돌린다. 원고님, 피고 남편의 무관심을 구체적으로 증언해 주십시오. 35년간 겪었던 침묵의 폭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결혼 35년 동안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힘들지? 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제가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신문 뒤에 숨거나 아버지 심기 건드리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작성한 가계부를 보시면 피고가 저를 위해 소비한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대한 순간마다 남편이라는 보호자 없이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35년간의 외로움, 아내를 그림자 취급한 태도, 이것이 파탄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인 공동원고 숙자 씨의 이혼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숙은 숙자 씨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이 집안의 어머님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구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해방을 위해 연대한 동지입니다. 이 연대는 저에게 나도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 여인의 증언은 재판장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고 법정은 단순한 재판의 장이 아니라 두 여인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뿜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고부 동맹의 증언은 가부장적 가족의 모순을 정면으로 폭로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난 후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35년의 기억과 정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그녀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지만 그 용기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이별의 고통은 승리의 기쁨만큼이나 컸습니다. 숙자 씨방 안정숙이 베개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다. 숙자 씨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다. 어머님, 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저희도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손잡고 놀이공원에 가고 그런 기억들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 기억들을 너무 잔인하게 파괴하는 것 같아요. 이혼이 최선인지 다시 한번 흔들려요. 숙자는 정숙 씨의 등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조용히 앉아있다. 그래, 알겠다. 미련과 정, 그것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연히 아프지. 하지만 정수가 미련은 과거에 매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족쇄지만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단 한 번이라도 너의 존재 자체를 존중했니? 내 고통을 나눴니?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될 수 없다.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훌쩍인다. 아니요. 그 사람은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이, 심지어 제가 아파서 쓰러지는 것도 엄살이라고 치부했어요. 그러면 그 미련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는 건 더 큰 사랑을 위해서야.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나도 볼 수 없어. 너의 자유가 나의 자유이기도 하다. 숙자 씨는 작은 상자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숙 씨가 결혼 전 취미로 만들었던 작은 조각품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섬세한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정숙 씨의 잃어버린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거잖니. 내가 얼마나 섬세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인지 나는 이걸 보고 알았다 하지만 이 집에서 너는 이걸 꺼내본 적이 없지. 우리는 지금 남편과 시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너의 진짜 정숙을 찾으러 가는 거야. 너는 후회하지 마. 정수가 우리가 함께하는 한 두려울 것 하나 없어.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될 거야. 정숙은 숙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닦고 힘없이 웃는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로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제게 친정 엄마 같아요. 그날 밤 두 여인은 함께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숙자 씨의 현명한 위로와 정숙 씨의 솔직한 고백은 그들을 더욱 단단한 연대체로 묶어주었습니다. 정숙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흔들림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현명한 조언 앞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한 두 여인의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혼 소송의 가장 치열한 전선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숙자 씨의 50년 희생을, 남편은 정숙 씨의 35년 희생을 단순히 주부의 당연한 의무로 폄하하려 했습니다. 두 남자는 두 여인의 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원고 숙자 씨는 50년 동안 주부로 계셨고 피고가 외부에서 벌어온 수입으로 생활했습니다. 재산 증식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 증식 기여도는 20%를 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원고 정숙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님, 50년 전 남편이 사온 이 집의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은 10억이 되었습니다. 이 10억은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하고 집을 깨끗이 관리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사회생활을 지원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증식된 것입니다. 저의 노동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이 없었다면 이 재산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사 노동의 가치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남편은 평생 내가 뭘 한다고 돈을 써? 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제가 절약한 돈,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차린 밥상, 제가 관리한 건강 덕분에 당신이 이룬 모든 것입니다. 저의 가사 노동 기여도는 최소 50% 이상입니다. 또한 제가 모은 5천만 원아 비상금은 노동의 대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숙자 씨는 이어서 며느리 정숙 씨의 권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의 35년치 가계부를 증거로 제시하며 정숙 씨가 얼마나 알뜰하게 시댁의 살림을 꾸려왔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시어머니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숙자 씨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낸다. 재판장님, 두 원고의 가사 노동 기간은 총 85년입니다. 이 장기간의 헌신과 희생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시어머니 숙자 씨는 며느리 정숙 씨의 육아와 가사에도 큰 도움을 주셨기에 두 분의 연대된 기여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저희는 두 분의 정신적 위자료 역시 최대치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장은 두 여인의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최신 법리와 판례를 인용하며 두 여인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숙자 씨는 주택 자산에 대한 45%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정숙 씨에게도 남편의 퇴직연금 및 주택 자산의 40%를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자 씨의 비상금은
그녀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머님 제목까지 어머님 덕분에 제가 평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내 덕분이야. 정수가 내가 옆에 있어서 나도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어. 이 돈으로 우리 둘 다 자유롭고 당당한 새 출발을 하자. 우리는 이제 떳떳한 경제 주체다. 이 재산 분할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수십 년간 당연시되던 가사 노동의 가치를 세상에 울림 높게 외친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두 여인은 경제적 독립이라는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되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가사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는 가부장제의 오랜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건의 이혼 소송은 모두 원고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그날 두 여인은 법원 앞에서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축하가 아닌 고통을 이겨낸 동지들의 끈끈한 연대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끝났네요. 정말 끝났어요. 35년 만에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에요.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김정숙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야. 정숙 씨 숙자, 어머님과 며느리라는 굴종적인 칭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숙자 어머니와 정숙 씨라는 서로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더 깊고 아름다운 호칭이 채워갔습니다. 두 사람은 재산 분할금으로 서울 근교에 있는 아담한 복층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외롭지 않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혼 3개월 후 숙자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햇살이 가득한 거실 지방 곳곳에는 두 여인의 취향이 묻어나는 인테리어 소품들이 놓여 있다. 어머니, 진짜 예쁘다.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좋아요. 이 낡은 의자도 제가 새로 커버를 씌우니 정말 귀여워지네요.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요. 내가 꾸민 집 나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다시 시작해 보려고 방 한쪽에 이젤을 놨다. 너무 늦었나? 50년 동안 붓을 놓았는데 숙자 어머니는 붓을 들고 망설이는 듯하다.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인걸요. 저는 이제 막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어요. 웹디자인을 배워서 제2의 직업을 찾아볼까 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60대 여성이 새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함께하는 첫 여행. 제주도 올레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두 여인이 나란히 걷고 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하고 자유롭다. 평생 바다에 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넓고 파란 세상이 있었다니. 옛날에는 여행 간다고 하면 집은 누가 지키냐는 잔소리부터 들었는데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같이 보러 다니자고요. 어머니, 이 올레길이 우리 인생 이막의 시작점 같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길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 정숙 씨, 내가 내 딸이 되어주고 내 용기가 되어줘서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야. 그들은 이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해방을 응원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연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숙자 어머니와 정숙 씨의 인생 이막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가족의 정의를 혈연이 아닌 연대와 존중으로 새롭게 써내려간 것입니다. 한편 텅 빈 10억짜리 집에 남겨진 시아버지와 남편은 혼란과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쌓인 먼지와 빨래는 그들을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갑자기 멈춰버린 시계 같았습니다. 두 여인의 부재는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안 시아버지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다. 집안은 며칠 동안 청소하지 않아 엉망이다. 거실 소파에는 이전처럼 신문이 널브러져 있지만 읽는 사람은 없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밥과 김치를 먹으며 중얼거린다. 숙자, 씨가 차려준 밥상에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는다.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숙자가 뭘 특별하게 했던가? 이 김치는 왜 시기만 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지? 문득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방문을 연다. 아들은 정숙 씨가 남긴 메모 한 장을 보며 울고 있다. 그 메모에는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저는 저의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못했나 봐요. 정숙 씨는 그냥 제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아버지 눈치가 보여서 그냥 지나쳤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평생을 아내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는 자신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결국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주범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두 여인의 묵묵한 희생과 노동 위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이미 때늦은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후에야 소중함을 깨닫는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구나.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우리는 평생 그들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지. 우리는 그녀들에게서 자유와 존엄을 빼앗았구나. 이 고부 동맹의 시라는 세상에 알려지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자신의 SNS에 저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저도 숙자 씨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연대를 표했죠. 그들의 이야기는 황혼 이혼을 망설이던 많은 이들에게 나 자신으로 살 권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해체가 아닌 자아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도록 합니다. 가족은 희생과 참기를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행복과 존엄을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편에 섰다는 것은 9세대 여성들이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용기를 전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성 연대의 힘이 가부장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 시청자의 댓글이다. 저희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오랫동안 저와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내서 하셨어요. 저희 가족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족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 씨와 숙자, 어머니 그들은 35년과 50년의 굴레를 끊고 서로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행복을 유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자신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제는 자신에게 용기 내어 주세요.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고부 동맹의 용기 있는 이혼 선언이었습니다. 숙자, 어머니와 정숙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연대 가족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